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교육 불공정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 시스템 안에서 기회, 과정, 결과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불평등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네. 예. 일단은 교육 기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 중에 네. 굉장히 그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일그러진 부분이. 예. 그러면 저는 당연히 우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보정을 해야 되지 않나. 기회의 단계에서 보정을 좀 할 수 있는 게 네. 사회적 약자와 그러니까 충분한 이제까지 그 부모의 사회적 배경, 경제적 배경이 좋았던 친구들에 비해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려를 좀 해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 기회균형 선발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아까 전에 스카이 대학이 얼마나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는지 보셨죠? 예. 보셨는데 그 세 대학이 그럼 기회균형 선발을 얼마나 했나 한번 보시면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균형 선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수급자, 예. 특성화고 졸업자, 농어촌 지역 학생,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입학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4.8%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가 6.4%, 고려대가 5.2%를 했어요. 예. 의외로 지방이 더 저게 높습니다. 막 15%, 지방대가 20% 하는 데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은 좀 의아한 거죠. 서울대는 좀 의외네요. 그래도 그렇죠. 국립대학교인데. 네. 뭐 근데 연세대 고려대도 사립대 치고는 정부 지원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원 받는 만큼 네.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런데 그 정도에도 저렇게 인색하다는 거는 예.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 점수만 보고 뽑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점 차이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1점 차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문제 더 맞았는데 저 친구보다 서열이 한 단계 낮은 대학 가면은 이제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1등 대학을 가는 거랑 2등 대학을 가는 거랑 격차가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심해요. 예. 지금 벌써 수능 입시 그 카페에 가서 저 서울대 사회학과랑 연세대 사회학과랑 어디를 갈까요? 이렇게 물으면 댓글 어떻게 달릴지 뻔하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2개인데도 서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한 단계마다 서열이 다 갈린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 보상도 갈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자에게 더 기회를 주는데 인색한 거예요. 내가 들어갈 한 자리라도 그렇죠. 양보하는 게 네, 그 한 자리. 나한테 너무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좀 여유가 생기면은 그 배려를 하는 정책도 충분히 좀 더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은 어렵긴 어렵죠. 워낙 지금 경쟁과 그 서열화가 심하기 때문에 예. 정부 지원 사업 예. 제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인가 해드렸는데 그게 좀 바뀌긴 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워낙 그 소수 대학의 그 선별을 통한 지원 때문에 소수 대학의 그 지원금이 쏠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일반 재정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재정 지원이라는 거는 대학 경영이나 교육에 있어서 뭐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렀다 이런 대학을 뽑아서 균등하게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몇 개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0 몇 개, 200개 정도 대학이 뽑혀서 한 학교당 이제 37억에서 48억, 3, 4억씩 줘요 이제 3년 동안. 예. 바람직한 방향의 재정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뭐 지방 대학이 워낙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목마른 그 대학에 물 한 잔 주는 그 정도 의미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 교육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데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좀 더 급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예. 마지막으로 교육 결과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이 많긴 하지만 지역 채용 할당이 있어요. 각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인재를 그 지역에 있는 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에 일정 정도 할당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말이 많긴 합니다. 일단 정부의 권고는 35% 정도 뽑아라 이거예요. 35% 뽑아라 이건데 지금은 한 25% 정도가 지역 채용 할당으로 뽑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거 관련해서 지금 그 또 논란이 있는 게 또 각 지역에서 또 한 대학에 휩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또 서열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 채용을 할 때
50%를 지방 채용으로 하되 30%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뽑고 20%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경상도에 있는 기업이더라도 뭐 강원도나 충청도에 있는 대학에서 뽑자 이렇게 조합을 해보자 이런 데도 있고. 근데 늘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역차별이라는 네. 참 논란이 많잖아요. 지방대생이라고 나도 한정 가고 싶은데 왜 내 자리를 저 사람한테 먼저 주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참 이게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설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이런 정책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공기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하청기업의 격차가 지금 너무 심하고 네. 여기는 그냥 진짜 뭐 죽어나가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쌍끌이 전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육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육만 건드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 노동, 뭐 부동산 이게 쌍끌이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뭐 교육 정책을 이렇게 보정하고 대학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바꿔봅시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자리 격차, 뭐 부동산 격차를 이렇게 줄이도록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표대를 꽂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표대를 꽂아서 실제로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예산을 배분을 하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희망을 줘야지 어떤 그런 정책이 어떤 명분을 갖게 되고 활성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그냥 일선 청년들도 어떤 일말의 어떤 희망, 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 이런 걸 갖게 되고 자기한테 약간 손해가 올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도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생기면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안 되죠. 그냥 뭐 찔끔찔끔 이것만 어떻게 하겠다, 뭐 이것만 어떻게 했다 이 정도 가지고 지금 그 뭐 좀 약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치면 당연히 역차별 논란이 많이 나올 테고 그래서 쌍끌이 전략으로 가야 돼요. 예. 진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속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교육, 노동, 뭐 부동산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한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같이 나아질 네. 거다. 좀 이 방향으로 가자, 같이 좀 가보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좀 신뢰가 있어야 이제 이런 정책에 내가 좀 동의도 좀 네. 해주고. 그러니까 절대 이것들이 뭐 어느 하나만 성공적인 개혁은 일어난다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노동 분야,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 분야, 교육 분야 이 세 개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같이 가야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게 좀 지금의 어떤 문제점이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일단 우리나라의 대학 시스템이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보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수준이고요. 예. 이제 더 급진적인 대안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예. 공영형 사립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사립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80% 정도가 되는데 예. 진짜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죠. 공립대학, 국공립대학이 70% 80%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신자유주의의 뭐 천백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조차도 한 50%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50% 정도 절반 이상이 국공립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립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대학 교육은 민간의 영역이다. 그다음에 대학의 그 등록금도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적 영역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래서 저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대학 교육을 공공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사립대 중에 좀 뜻이 있는 대학 중에서 이사회가 지금 사립대는 이사회가 당연히 다 민간 이사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절반 정도를 공공이사로 선임을 해서 그 대학의 거버넌스를 좀 공적으로 만들고 대신에 대학의 운영비를 50%를 절반을 정부가 대주자. 예.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공공이사라는 거는 정부에서 그럼 이사를 임명한다는 얘기일까요? 그것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뭐 시민사회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예.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공적 기관의 어떤 선정이나 뭐 대표성을 인정받아서 공영이사로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학 같은 경우는 다 친인척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사학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 정책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건드리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예. 이제 조금 완화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국립대는 재정을 쓸 때 이제 함부로 못 쓸 거 아니에요. 재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공영형 사립대도 국립대 수준의 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영형 사립대를 만들고자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공영형 사립대가 되면 정부가 지원 자금을
대폭 투입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립대에 왜 돈을 주냐, 지방대에 왜 돈을 쏟아붓냐, 망해가는 대학에 그거 지네들 민간의 영역이고 사적 영역 아니냐, 자기가 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다 부담하는 거고 망해도 자기가 망한 거지. 네. 이런 지금 그 인식이 퍼져 있거든요. 네. 근데 공영 사립대가 되면 정부가 지원 자금을 대폭 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인서울 15개 대학을 가려고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지금 경쟁을 하는데 공영형 사립대를 통해서 전국에 한 30개, 40개 정도 인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과 그 경쟁할 수 있는 그렇게 수준이 생기면 이 대학을 가기 위한 이제 경쟁으로 게임의 양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입시 경쟁이라든지 학벌 서열화라든지 이런 게 좀 완화될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그 교육 수준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지방 사립대에서 지금 연구를 하거나 뭐 특색 교육을 한다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네. 지방의 정부의 그 재정이 대폭 투입되면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연결되는 거긴 한데 대학 통합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어요.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거죠, 대학을. 그래서 첫 번째는 국립대학을 네트워크를 해보자. 그 다음에는 공영형 사립대도 같이 네트워크를 해보자. 그 다음에는 민간 사립대도 또 몇 개 한번 엮어보자. 이런 아이디어 3단계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통합 네트워크도 공동으로 이제 입시, 교육, 학위를 수여를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뽑아서 공동으로 교육을 시키고 학위도 공동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냐면 규모의 학문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의 국립대라고 하더라도 사회학과 교수님이 뭐 3분, 4분, 많아야 뭐 5분, 6분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면 큰 대학들은 사회학과 교수만 뭐 30명, 40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연구나 교육의 질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통합 네트워크를 하면 뭐 국립대를 묶든 아니면 권역별로 묶든 어쨌든 사회학과 10개가 모이면 그 네트워크를 이루면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30명, 4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의 규모도 많을 테고 또 연구나 교육의 질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규모의 학문이 가능하다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통합 네트워크끼리는 아무래도 서열이 이제 좀 완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학 공영형 사립대랑 대학 통합 네트워크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꾸준히 한 20년 정도 전부터 좀 진보적인 그 대학 구조 개혁을 주장하시는 연구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조금씩 발전시켜 온 아이디어예요. 오래된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도 저거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는 실제로 시행을 하려고 800억 원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다 이제 캔슬 당했죠. 지금은 대학 혁신 사업인가 그런 이름으로 지금 한 5개 정도 대학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대학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뭐 그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버넌스의 민주성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걸 꼭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걸 토대로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 어떤 점이 나쁠까 이런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텔레비에도 좀 많이 나오고 정치인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근데 거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고요. 지금 대선 주자분들도 아직은 거의 대학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해외도 좀 사례가 이미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캘리포니아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UC 버클리, UC 버클리, UCLA 뭐 이렇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 대학은 이제 UC 캘리포니아 대학 그 대학 커뮤니티 네트워크에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 연구 중심 대학들인 거고요. 또 그 밑에 교육 중심 대학이 또 있어요. 4년제 대학으로.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커뮤니티 칼리지 전문 대학이 또 있거든요. 이 대학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이동도 굉장히 쉬워요. 그다음 학비도 다 싸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주민들은 이 대학에 가면 학비가 굉장히 싼 거예요. 다른 데보다. 그럼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뭐 A 대학, B 대학, C 대학이 있으면 내가 A 대학으로 입학은 했지만 원하면 B 대학, C 대학의 수업을 비교적 많이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 대학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공동 학위까지 수여하고 그런 수준은 인지는 아마 아닐 거예요. 야. 그건 아닌데 저는 서로 간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다는데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대에서 인서울 대학을 편입하려면 그것도 경쟁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 여기서의 이동은 비교적 자유롭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의견 및 질문도 주셨어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제로 공약도 있던데 이게 공영 사립대보다
먼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네, 뭐 이렇게 지방공립대 등록금이 없어지면 확실히 학생들의 선호도나 이런 게 올라가서 경쟁력도 좀 올라갈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무상교육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은 그 사적 영역이고 네, 그 수익자 부담 그 교육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네, 근데 지방 국립대가 대표적으로 이제 무상교육이 된다면 아 고등교육이라는 게 공적 영역에 속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는 무상교육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무상교육을 해도 네. 그러면 이제 학비가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선호도는 높아질 수 있는데 네, 그 대학의 교육 수준, 연구 수준도 같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 무상교육을 하는 걸로만 재정이 다 투입이 됐을 아.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나 그 연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좀 따로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공영형 사립대를 하면 얼마가 되는지 좀 연구를 했는데 일반 사립대 30곳, 전문대 20곳 해서 한 50군데 정도를 공영형 사립대로 우리가 하면 1조 8,3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추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좀 러프한 계산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교육부가 9조, 10조, 그다음에 다른 부처까지 해도 13조, 14조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OECD 그 GDP 중에 다른 나라는 OECD 평균은 한 0.9%, 1% 정도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0.6%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OECD 수준으로 올리면은 한 23조, 24조, 한 26조까지 뭐 올릴 수 있는 거죠. 한 예. 2배 가까이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원래도 이런 대안이 좀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 세금의 일부가 그 교육비로 20% 정도가 자연히 갈 수 있게 해놨어요. 아, 자동적으로. 네네네. 예. 그걸 이제 고등교육에도 하자는 거죠. 아, 고등교육에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네,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정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예. 학생이 인구가 굉장히 줄면서 그래서 그 돈을 지금 어떻게 써야 되는가 아마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돈을 우리 고등교육에 좀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공영형 사립대 혹은 뭐 대학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기사에 보니까 좀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립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적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공영형으로 만든다는 게 좀 사적 재산을 이렇게 정부가 뭐 전체주의적으로 국가주의적으로 이렇게 뺏어가려는 생각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뭐 한편으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대부분의 우리가 좀- 사립대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사립대 단체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네네. 어떻게 약간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설득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교육재단을 그 대학을 설립했다는 자체가 사적 재산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거기서부터 예. 그 내 재산이라고 이제 주장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처음 학교 만들 때 엄청난 그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건 당연히 인정을 해드려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도 이 공영 사립대의 그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반 정부와 사립대가 반반 소유하는 반반으로 운영하는 그런 모델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미국에서도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사립대 분들도 좀 그 정향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만약에 이걸 통해서 그 설립자의 어떤 어떤 권한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예. 또 어떤 교육 정신이라든지 설립 취지라든지 이런 어떤 충분히 또 이어나갈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또 그 방편을 마련하고 지금 뭐 대학이 뭐 몇십 년 뒤에 뭐 몇 개가 없어진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사라질지도 모르는 지방대를 굉장히 지금 연구와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그 생각이 전환을 하면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만약에 제가 교육부 거라면 발품을 팔아서도 온 사립대 이사를 만나서라도 설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예.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한국 교육을 좀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결국에는 능력주의와 어떤 승자 독식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럼 연구원님이 이제 보시기에 앞으로 한국 교육이 좀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나라가
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야 되죠.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연대, 그리고 어떤 그 협력 이러한 가치가 굉장히 낮은 사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민간 연구소 레가툼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서 번영 지수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각 사회의 여러 가지 영역, 무슨 뭐 경제, 뭐 기업, 뭐 기업을 하기 좋은지, 거버넌스는 어떤지 여러 항목을 평가를 해서 그 사회의 어떤 번영 수준이 어떤지 네.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꽤 그 점수가 높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167개국 중에 28등이거든요. 문제는 그 사회 자본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139등이에요. 그러니까 167개국 중에 139등. 그러니까 최하위권이에요. 최하위권. 그러니까 사회 자본은 이제 사회적 관계, 사회적 신뢰, 뭐 대인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신뢰, 네. 뭐 그다음에 시민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뭐 이런 어떤 정상적인 영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랑 다른 사람을 잘 신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질,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 수준을 조사를 했는데요. OECD 회원국이랑 중국, 태국을 더한 36개국 중에서 사회적 질은 25위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네. 여기서 사회적 질이랑 그다음에 사회적 보호 역량 수준은 32위로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보호 역량은 그냥 말 그대로 복지 안정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지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다음에 노조가 얼마나 잘 조직돼 있는지도 그 평가 영역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 수준이나 지금 뭐 BTS도 그렇고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문화적 수준이나 굉장히 지금 선진국에 와 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 그 사회적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이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교육이랑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냐면 제가 이거 취재를 하면서 저희 교수님도 그렇고 취재원들도 다 놀랐는데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대학생 1000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국 대학생이 압도적으로 80%가 넘는 학생들이 전쟁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전쟁터다. 근데 그 옆에도 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팀플을 하잖아요. 과제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 이걸 물어보면 그 과제를 알려줄 것인지 안 알려줄 것인지 이거를 평가를 했거든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가 물어보면 안 가르쳐줄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네. 한국이 제일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네. 근데 이게 사회적 신뢰가 워낙 낮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복지 안정망도 워낙 열악하고 네. 그다음에 교육에서도 이제 경쟁과 승자 독식 원리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정시를 더 늘리고 수시를 더 늘린다고 저 교육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패러다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전 사회 전 영역에서 좀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쌍끌이 전략으로 가야지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협력하고 신뢰하고 또 공동체성을 발휘하는 측면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전체 주제가 공정이니까 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공정에도 다양한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형평 원칙, 그래서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주는 것.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연구자들과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이 연구를 해온 결과 공정에는 이제 형평 원칙만 있는 게 아니고 평등의 원칙도 있고, 그래서 균등하게 자원을 나눠주는. 그 다음에 필요의 원칙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을 주는 그런 원칙도 있거든요. 공정뿐만 아니라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정이든 정의든 저런 원칙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저기 형평 원칙, 또 능력주의 원칙에 이제 꽂혀가지고 모든 자원과 지원을 저 원칙에 의해서 획일화돼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특히 지금 우리의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연구가 별로 없다고. 임금 격차나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격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의 균등 원칙과 필요 원칙에 대해서 담론적인 어떤 생산이 많이 없다는 거죠. 언론이든 학문으로 그러든. 그래서 그런 논의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시청자분들이 그 한국 교육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 더
모자란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줘야 돼. 예. 이것도 높았고 예. 또 균등하게 평균하게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저도 뭐 그런 마음으로 이걸 썼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시고 정치인들이 그런 정책을 펴도록 좀 많이 압박하시고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